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신화의 특성인데요. 표현과 내용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신화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열렸던 그 시절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는데요. 그래서 그 신화의 내용이 어떤 식의 내용으로 표현되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따라서 신화에 많은 것들이 담겨집니다. 대표적으로 신화의 내용이라고 하면 현미경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망원경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미경 기능은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화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소소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죠. 바로 그 잔뜩 들어가 있는 신화의 현미경 기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먹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디테일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기능이 신화의 하나의 기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신화의 기능은 망원경 기능이 있다라고 표현들 합니다. 이 망원경은 어디를 보는 겁니까? 우주,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에 들어가 있는 그 여러 내용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건 현미경 기능과 망원경 기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통상적인 의견인데요. 시카고 대학교의 웬디 도니거라는 학자가 이렇게 아주 재밌는 비유를 통해서 신화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신화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성하게 서술하는 게 있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있어요. 특히 신성하게 서술한다라는 건 신화에서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뭔가 그 신화라는 건 그 당대의 어떤 지배계층이 자신의 지배가 정당한 사유들을 내용에 대거 포함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이죠. 따라서 신화에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통치 철학이나 이런 걸 제시하기 위한 그 이데올로기를 표현해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자신은 아래서 태어났고 자신은 불 속에서 태어났고 이런 신성시한 어떤 과장된 표현들, 과장된 연출들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를 따라야 된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걸 역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강조나 일방적인 내용의 푸시만 가지고 통치의 이데올로기를 삼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신화의 내용 속에는요, 어떤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논리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고 내가 지배했을 때 너희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논리적 서술 부분인데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신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맥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화는 이렇게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신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신화는 특히 건국 신화입니다. 인간 탄생과 우주 발생과 문명 기원이라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건 어느 나라를 처음 개국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데올로기와 통치 철학과 내가 통치해야 될 명분을 제시하기 위한 건국 신화들 내용입니다. 근데 이 건국 신화들은요, 되게 특이하고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건국 신화 안에는요, 단순히 나를 믿고 따르면 돼 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대의 삶의 근거뿐만 아니라 규범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해서는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우리가 뭘 따라야 되는지도 신화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당성, 지배계층과 일반인이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통치를 용이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득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도 이런 맥락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뭐라고 할까요? 아주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참 우리 사람이라는 건 정말 경제적 동물이구나. 전 세계 이 5대양 6대주에 서로 다른 문명을 바탕으로 진화 발전해 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 신화에 투영되어 있던 내용들은 참 비슷비슷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면 우리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화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삼국유사에 나왔던 그 단군 신화 보시죠. 환웅이 무려 3,000명을 거느리고 백두산 꼭대기, 태백산 꼭대기 신당수 밑에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해서 일반 지배계층과 자기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바로 환웅 천왕이다라고 기술돼 있고 그가 함께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운백, 그 다음에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고 했죠. 자, 운백, 그 다음에 우사, 운사 다 뭐와 관련된 건지 혹시 말에서 어느 정도 느낌 오십니까? 맞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당시 사실 이런 초기 고대 사회에서는요,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결국 뭐에 귀결된다? 농사에 귀결됩니다. 그럼 농사의 소출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다? 바로 날씨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날씨가 좋기만을 바라고 가뭄이 안 오기만을 바라고 그 다음에 뭐 폭우가 안 오기만을 바랬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관장하는 운백, 우사, 비죠. 구름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 야,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 라는 명분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온 게 아니라 곡식과 수명과 역병을 컨트롤하는, 주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 먹을 문제 해결해 줬고 아픈 문제 해결해 줬고 이상한 전염병 도는 거 해결해 준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겠네라는 메타포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벌을 줄 수 있는 권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 뭐예요? 형벌과 선악을 주관한다고 했죠.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그 전제전능한 그 능력 또한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통치 근거나 제도, 거기에 대한 철학도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리며 교화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단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운백, 우사, 운사와 함께 왔다. 즉 날씨를 관장하는 이들과 함께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 사람들이 날씨를 관장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고대 신화 사망오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중국의 고대 신화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사망오제 신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인데요. 여기 복희와 와상 이런 것들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오제에 나오는 신화 속 인물들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모양이죠. 다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고대 중국의 고대 신화에서도 먹거리 문화를 바탕으로 통치 철학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그럼 이 복희나 이런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복희는 팔쾌라는 글자를 만들었고 소통을 하거나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의 원천인 글자 만들었고 어업과 가축 등을 기르는 일을 관장하였던 제왕 이렇게 돼 있죠. 말 그대로 여기도 먹거리 문화를 해결해 주는 걸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농, 이름 자체가 벌써 드러나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쟁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신농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쟁기는 농사의 가장 혁명적인 도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래. 그 사람과 같이 온 거래. 라는 역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법을 만들었고 또한 시장을 열어서 문물 교환의 이로움을 전달한 사람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참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 부분이 아쉬운데요.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가 될 때까지 물물 교환뿐만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을 먼저 방점을 찍어 놓은 통치 철학을
가진 곳은 솔직히 없습니다. 주로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그 지자체 단위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부족함은 없이, 그냥 풍요롭진 않지만 부족함은 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을 많이 뒀지만 그냥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물 교환의 이점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참 중국의 어떤 고대 철학과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런 고대 인물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업, 가축, 농경, 시장, 이렇게 먹거리와 관련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은 중국하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단군 신화도 이 사망오제 신화를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낸 스토리텔링 아니냐, 그래서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고대 신화에 나온 사람을 아마테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마테라스가 후손을 시켜 인간에게 뭘 시켰다고 전달하고 있냐면 별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테라스가 이렇게 후손을 시켜서 별을 가져다 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 역시 일본의 고대 신화를 통해서 농사를 여기서 전파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집트 또한 보시면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오리시스 역시 식물의 수확기에 죽었다가 새싹이 돋을 때 되살아난다고 하여 죽은 자의 신으로 불림. 뭡니까? 이집트는 우리 한중일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잖아요. 거기 고대 신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 죽었던 이 농지에서 새싹이 다시 올라오는 저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우리 고대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꼽히는 오리시스가 그 사람이구나. 신들에도 하이어라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권능을 부여한 신이 이렇게 먹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시리스는 여동생 이시스와 결혼하여 곡식을 빻는 법이나 옷감을 짰는 법이라든가 병을 고치는 법을 전파했다. 전부 뭐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해준 거야 라는 거로 설파하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던 게 모든 고대 신화에서 유발되는 공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먹거리라는 거,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요, 태초부터 가장 중요한 화두였었고 그것이 이렇게 고대 신화 속에서 고스란히 숨겨져 있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